자, 그럼 강 교수님, 어제 또 대의원 현장 투표에서도 문재인 대표가 네. 소폭이지만 박지원 후보를 따돌리지 않았습니까? 네. 현장 투표에서 앞선 것이 반영 비율도 제일 많고 45%가 되니까 네. 그게 영향이 컸을 텐데 연설이 좀 현장 연설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 또 막상 투표장에 들어가니까 이거 유력한 대선 주자를 우리가 날려도 되는가 이런 고민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대의원 투표가 그렇게 나온 건? 네, 제가 어제 그 현장에 네. 한번 가서 그렇죠. 예, 실제로 전당대회를 봤습니다. 사실은 이번 선거는 선거 자체로만 보면 박지원 의원이 선거를 지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거 전반적으로 캠페인을 앞섰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황장수 소장님 말씀대로 여론조사상의 그런 마지막에 룰 어떤 변경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문재인 후보가 좀 무리한 논쟁들을 만들어 내면서도 이끌어 나가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이 추격하는 박지원 의원의 이것들이 되게 위협적이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어제 마지막 연설에서도 문재인 의원이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잘한 연설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당대회 전체를 통해서 제일 잘한 연설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사실은 박지원 의원은 전략에서는 승리했고 또 문재인 의원은 전력에서 이겼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전력이 뭔지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현재 가장 유력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대권 주자로서 당원들 사이에서 여기서 이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이런 위기심. 네. 또 그리고 또 대선을 치러봤던 본인의 경험.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혹시 박지원 의원을 김영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건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통 큰 정치 보여주면 안 되나요? 박지원 의원이 이제 뭐 최고위원은 충분히 하실 네. 그 이상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지만 통합과 포용의 의미는 그런 어떤 자리를 주는 것보다도 네. 다른 의미로 껴안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당대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 전반에 흘렀던 기조 이후에는 네. 저는 뭐 여와 야가 강대강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권도 그렇고 야권도 그렇고 이제 경쟁하는 서로 변화의 경쟁을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지원 의원은 뭐 지명을 해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앞으로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지원 의원 네. 뭐 비노계 수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백의종군 하는 겁니까? 비노계 수장으로 계속 아마 하면서 백의종군 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둘 다 있습니다. 합니까? 네. 비노계 수장이시고 예. 이미 이번 전당대회가 친노 대 비노 이런 구도의 강력한 구도 속에서 예. 치러진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비노계의 역할을 수장의 역할을 하지만 무슨 최고위원을 맡는다든지 원내대표를 지내기까지 네. 하신 분이 최고위원의 자리는 좀 적절치 않다는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포용하고 당연히 이렇게 단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재인 대표가 이끌어 가실 거라고 봅니다만 네. 박지원 의원 자체를 놓고 보면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비노계 수장이 됐기 때문에 백의종군하면서 또 자신의 향후 정치적인 도모들을 네. 할 방향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인영 후보의 선전이냐 아니면 졸전이냐 여기에 네.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시긴 한데 네. 큰 뭐 내용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강훈식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황장 소장님하고 일면 네. 인식이 비슷한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선거 캠페인으로만 놓고 보면 양강이 이렇게 세게 붙을 경우에 3위 후보가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네. 사실은 10%를 넘긴 것도 선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소위 86세대가 네. 지금까지 본인들의 고백에서도 하청정치 해왔다라고 했던 것처럼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점들은 사실 이번에 한계로 드러났고 또 앞으로 과제로도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리 후보자가 또 낙마할 경우에는 현 정부 입장에서는 뭐 상상도 하기 싫은 시나리오겠지만 야당한테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통과 전망은? 쉽지 않죠. 저희가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국 국민들이 강대강으로 이제 구조돼서 계속 유지가 될 거고 또 문재인 신임 당대표께서도 어쨌든 전면전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네. 쉽게 통과되지는 것을 지금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들이 다 네.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낙마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야당으로서 심리적으로는 부담은 됩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 지점에서 좀 저희가 되짚어 봐야 되는 건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서 총리 후보를
이렇게 발탁하기 전까지의 과정들도 예. 한번 눈 좀 되짚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당의 지지율, 야당의 지지율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비상대책위원장 하면서 안 싸우니까 올라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국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대표 체제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분석이 맞다면. 네. 네. 뭐 문희상 대표님의 분석대로 네. 뭐 안 싸우니까 올랐다라고 보는 게 이제 맞는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면은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총괄시킬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되짚어봐야 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국면들을 아마 당에서는 설날 연휴 명절과 관계에 대해서 고민할 겁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야당에서.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네. 예, 여기서 단순하게 그냥 그칠 것인지, 아니면 이 여기에 또 확산돼서 총리로서 수행을 하지 못할 네. 여론으로 확산된다면, 그건 또 낙마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